어, 내부 클래스와 관련된 한 가지 예제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그 EL에 올려져 있는 프로젝트니까 다운받아서 여러분들도 임포트 해보시고요. 그 9장 실습 자료에 보면은 링크 리스트와 관련된 zip 파일이 있습니다. 압축 파일이 있으니까 임포트를 하면 이런 파일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링크 리스트 연결 구조. 연결 구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자료 구조 시간에 배우게 되는 중요한 어떤 자료 구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연결 구조와 우리가 원래 비교하는 것은 배열이죠. 배열. 그래서 배열은 공간을 확보해 놓고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막 추가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배열은 용량이 어떻게 돼요? 생성될 때 고정이 되죠. 그렇죠? 배열은 생성될 때 고정이 되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구조는 그 단점을 극복하고자 용량을 처음부터 이렇게 필요한 만큼 용량을 확보해서 쓰지 않고 데이터를 요 구조에 추가할 때마다 하나씩 확보해서 써요. 근데 하나씩 확보해서 쓰다 보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접근하려고 그러면은 얘네들 위치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자체가 또한 필요하죠.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이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계속 접근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추가를 할 때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뿐만 아니라 다음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요 공간도 확보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데이터가 들어가면 여기다가 넣고 그 위치 정보를 얘를 가리키게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맨 처음 여기를 이제 헤드라고 그러는데 첫 노드를 가리키는 정보를 유지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추가할 때마다 공간을 확보해서 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넣으면 무한정 이게 늘어나겠죠. 필요한 만큼 계속 늘어나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낭비되는 공간은 없죠. 그렇죠? 우리가 배열이면은 이만큼 확보해서 쓰면 이렇게 넣다 보면 현재 이만큼의 공간은 안 쓰고 있는 공간이죠. 낭비가 되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되지 않았던, 배열에선 사용되지 않았던 요 공간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죠. 그렇죠? 얘네들은 연속된 공간에다가 확보를 해놓기 때문에 다음 값을 어디에 저장할지는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얘네들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요 공간들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 공간이 어디에 생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터로 연결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요 오버헤드, 요 공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낭비되는 공간은 아니죠. 그렇지만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공간은 아닌데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오버헤드는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쓴다. 그러면 요 데이터를 여기 있는 데이터를 얻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따라가야 돼요. 여기서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얻으려면 어떻게 돼? 바로 갈 수 있죠. 요거를 뭐라 그래요? 임의 접근이라 그래요. 근데 얘는 임의 접근이 안 돼요. 순차 접근만 된다 그래요. 시큐엔셜 액세스. 처음부터 뽕뽕뽕뽕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단점이 있죠. 배열은 임의 접근이 되는데 연결 구조는 임의 접근이 안 된다.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배열에서는 새로운 데이터가 생기면 어디다 넣어요? 예? 맨 뒤쪽에다 넣죠. 왜? 중간에 넣거나 앞에 넣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존 데이터를 움직여야 되죠. 그거는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항상 어디다 넣어? 맨 뒤에다 넣어요. 이렇게 띄어서 넣지도 않아요, 절대. 배열에선. 그쵸? 띄어서 넣지 않고 맨 뒤에다 넣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 여기서도 맨 뒤에 넣으려면 매번 어떻게 돼? 끝까지 가야지. 그럼 비효율적이죠. 그럼 어디다 넣을까? 맨 앞에다가 넣어요. 데이터 들어오면 맨 앞에다 데이터를 넣고 얘를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 구조에서는 맨 앞에다 넣어요. 뺄 때도 어디서 빼는 게 제일 편할까? 맨 앞에 걸 빼는 게 편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넣을 때는 맨 앞에다 넣고 뺄 때도 맨 앞에서 빼요. 그럼 그거는 무슨 구조죠? 스택. 그렇죠? 스택 구현하기에는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뭐 더 자세한 거는 자료 보시 시간에 배우시고 자바 시간에는 좀 그렇고요. 다시 한번. 그러면 이 경우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거를 우리가 노드라 그래요. 노드. 그럼 노드에는 뭐가 있어요? 데이터와 다음 노드의 위치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노드는 연결 구조에서는 노드 정보예요. 그런데 노드 정보예요. 여기서는 중간에다 데이터 넣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를 밀어야 되죠.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중간에다 넣으려고 그러면 노드를 만들고 뭐만 해주면 돼요? 요 포인터만 바꿔주면 돼요. 미는 게 없죠. 복사해서 미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는 여기다 넣으려면은 하나씩 뒤로 민 다음에 넣어야 돼요.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요? n번 들어요. 그 뒤에 있는 애들 개수만큼. 여기는 거기까지 간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 들어요? 상수 비용이 들어요. 그러면 연결 구조에서 프로그램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요 포인터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포인터들을.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노드가 추가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노드를 추가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1. 노드 생성이에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요걸 가리키도록 해야 되겠죠. 그쵸? 요 노드의 넥스트는 뭐가 돼야 돼? 헤드가 되게끔. 헤드가 얘예요. 그러면 요 정보를 여기 갖다 넣으면 되죠. 그쵸? 노드의 넥스트는 헤드가 되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헤드는 뭘 가리키게 해요? 새로운 거. 그러니까 여기에 2, 3. 이게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얘를 먼저 해버리면 얘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죠? 이 헤드 값을 얘를 가리켜 바꿔버리면 이 주소를 저장했던 정보는 어떻게 돼? 원래 이 정보가 없어지지. 그럼 얘를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연결 구조에서 프로그램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요 순서가 중요하다. 여기서도 노드를 추가하면은 뭐부터 해야 돼? 얘를 요걸 가리키게 하고 그 다음에 요 정보를 요를 가리키도록 해야 돼요. 요걸 가리키는 건 얘 값을 요로 복사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연결 구조를 구현하려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요? 연결 구조를 구현하려 그러면 노드가 필요하죠. 그렇죠? 노드에 대한 자료 구조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 노드는 어디서만 써요? 연결 구조 내에서만 쓰는 거죠. 그래서 노드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런데 뭘 붙였어요? 스태틱을 붙였어요. 왜 스태틱을 붙였을까? 이 노드에서는 이 정보들, 헤드나 사이 정보를 접근할 이유가 없죠. 밖에서는 얘를 따라가면서 접근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 전체에 대한 뭔가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스태틱을 써요. 근데 스태틱을 안 쓰면 어떻게 될까? 스태틱을 안 쓰면은 우리는 지금 정의된 거는 두 개요. 아이템, 인트 값하고 넥스 값인데 실제는 뭐가 하나 더 있어요. 바깥 클래스에 대한 포인터를 또 이 노드들이 하나씩 다 가져버려요. 그럼 연결 구조를 내가 100개짜리 만든다 그러면 이 포인터도 쓰지도 않는 건데 100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태틱을 안 쓰면은 되게 나쁜 거예요. 비효율적이니까 되겠죠. 그래서 스태틱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두 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add랑 remove. add는 어디다 추가해요? 맨 앞에. remove도 어디서 어느 걸 제거해요? 맨 앞에 거. remove도 이거 완성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아닌 거니까 요 부분을 수정을 좀 해야 돼. 여기다 코드가 들어야 돼 있고 add는 구현하셔야 돼요. 근데 순서는 뭐예요? 노드 생성. 그 다음에 요거 해주시면 돼요. EL에 가면 구장 실습 자료라는 게 있어요. 그거 다운받으면 압축 그 프로젝트가 3개 들어있어요. 그 3개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했는지.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된다? 노드를 생성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이 new 노드의 아이템 값은 뭘로 해줘요? n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럼 요 두 줄이 뭘 한 거예요? 여기 아까 봤던 1번 노드를 생성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할 일은 new 노드의 next는 뭐가 돼야 돼요? new 노드의 next는 뭘 가리켜요? new 노드의 next는 헤드를 가리켜야 되겠죠. 기존 리스트를 헤드를 가리켜야 되겠고 헤드는 뭘 가리켜요? new
노드. 그럼 빠진 거. 여기서 빠진 거 뭐 있나? 사이즈를 늘려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노드를 생성하고 노드 생성했어요. 첫 두 줄이. 그 다음에 얘가 요걸 가리키게 해야 돼요. 요거는 new node의 next는 뭐다? 헤드다. 그 다음에 헤드는 new node를 가리키게. 그럼 요렇게 가는 거죠. 원래 이렇게 가다가. 그리고 사이즈를 늘려주시면 돼요. remove는 헤드에 아이템을 반환해야 되겠죠? 그렇죠? 헤드는 그 다음에 뭘 가리키면 돼요? 헤드는 요걸 제거하니까 요 헤드는 얘를 가리켜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헤드는 헤드에 뭐예요? 넥스트죠? 뭐요? 왜 죽었지? 왜 죽었지? 아, 응? 다시. 사이즈 안 했다고 죽나? 네, 이렇게. add. 그래서 연결 구조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은 그 연결 구조를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그려보고, 이렇게 그려보고, 어떤 포인터를 먼저 해야 되는지를 한 다음에 1, 2. 그러면 1로 해야 되는 게 뭐고? 그런 거를 프로그래밍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이 add와 remove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거하고 아주 관련이 있어요? 어떤 자료 구조? 이렇게 되면 맨 앞에 넣고 맨 앞에 빼는 건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스택. 그래서 스택은 연결 구조를 구현하면 효과적이에요. 연결 구조로 구현했을 때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요 스레드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요거 잠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시간도 많지 않은데 우리가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됐을 때 실행되는 최소 단위를 뭐냐? 실행되는 것의 최소 단위를 스레드라고 그래요. 스레드. 그리고 이런 스레드들은 병행으로 수행될 수가 있어요. 병행으로 수행된다는 건 뭘 의미할까? 그러니까 우리 운영체제들은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라 그래요. 우리는 프로그램을 제 컴퓨터에도 지금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실행되어 있어요. 실행되어 있고 여기 보이지 않는 또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프로세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같이 실행되고 있어야 되는데 내 컴퓨터의 CPU는 몇 개일까?
하나예요. 그러면 어떤 특정 순간에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몇 개일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개를 시행해 놓는데, 그리고 이 여러 개가 동시에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동시에 시행되는 건 아니고 병행으로 시행되는 거예요. 그 병행으로 시행되는 거의 의미는 시간을 아주 짧게 쪼개가지고 돌아가면서 주고 있어요. 너. 그럼 그 시간에는 그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워낙 짧고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느껴져요? 얘네들이 다 동시에 시행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병행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만약에 프로그램 짤 때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스레드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실행시키면 돼요. 그럼 이 스레드는 돌아가면서 CPU 시간을 할당받게 돼요. CPU 시간을. 그러면 이 스레드들은 마치 동시에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 스레드. 그래서 스레드는 우리 그 컴퓨터 세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시행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스레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스레드. 그래서 내 프로그램은 하나의 스레드로 동작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스레드로 구성돼서 동작할 수도 있어요. 그럼 스레드는 시행되는 건데, 그럼 이 스레드가 시행될 때 무슨 일을 하냐? 뭔가 일을 해야 되겠죠? 그쵸? 아무 일도 안 하지 않을 테니까. 그 스레드가 하는 일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태스크라 그래요. 태스크. 태스크라 그럽니다. 스레드 태스크. 스레드는 실행되고 있는 거. 그 스레드가 실행하고 있는 작업을 뭐라 그래요? 태스크라 그래요. 그러면 자바에서는 태스크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태스크를 정의하려면 저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러너블엔 무슨 메소드를 가지냐면 run이라는 메소드를 가져요. 그러면은 이 run은 뭐냐면은 스레드가 실행될 때 실행하는 메소드가 되는 겁니다. 얘 작업. 근데 얘가 하는 일은 뭔지 잘 보세요. long sleep time예요. 3000. 3000이면은 시간이 3000 밀리세컨드면 몇 초예요? 3초죠. 3초 중에 랜덤한 값 하나 구해서 슬립을 합니다. 슬립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스레드의 실행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 얼마만큼? 요 시간만큼. 근데 랜덤이니까 다양한 시간을 쉬겠죠. 그렇죠? 어떤 스레드는 3초까지 쉴 수 있고 어떤 스레드는 2초, 어떤 스레드는 1.5초 뭐 수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바보라는 것을 찍습니다. 그럼 나는 바보라는 걸 찍는 거는 언제 찍을지 잘 예측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스레드를 20개를 생성하고 있어요. 뉴 스레드. 근데 스레드를 생성하면서 뭘 주고 있어요? 얘가 할 일로 방금 만든 태스크를 주고 있어요. 그 태스크는 뭐예요? 잠깐 쉬었다가 나는 바보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레드들을 스타트하면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스레드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시켜요? 순차적으로 보면 시작을 어떻게 시작시켜? 요 for loop 돌리면은 제일 먼저 첫 번째 객체부터 실행하죠. 시작시키죠. 그래서 20개를 시작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 20개를 서서히 종료시킵니다. 조인 해가지고 조인하면 이제 종료가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그럼 원래는 우리가 스레드를 이용하지 않고 프로그래밍을 짜면 1번이 먼저 실행되고 2번이 실행되고 3번이 실행되고 4번이 실행될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다 실행되는 순서가 가지각색이에요. 20개가 다 실행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20개가. 그리고 이게 순서가 달라지는 이유는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대기 시간을 좀 다 다르게 줬죠. 근데 얘네들은 그 대기 시간과 또 상관없이 CPU가 시간을 쪼개가지고 넣어주고 줘요. 걔네들이 언제 받을지, 어느 순간에 걔가 시간을 뺏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자바에서는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하기 멀티스레드를 구현하기가 간단하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멀티스레드를 구현할 때 어려운 점은 뭘까? 이 스레드들이 독립적으로 돌아가면은 별로 문제 없어요. 근데 이 스레드들이 어떤 동일한 데이터를 접근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돼요. 언제 어떤 놈이 먼저 접근할지는 예측이 안 돼요. 그리고 접근해서 다 쓰지도 않았는데 다른 스레드가 와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엉뚱한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만약 여러 스레드들이 같이 접근해야 될 어떤 공통 데이터가 있으면은 한 스레드가 접근할 때는 다른 애들은 접근을 못하게 막아줘야 돼요. 뭐 락킹하고 그러는데 되게 복잡한 얘기고 그 얘기는 어디서 배울까요? 운영체제에서 배웁니다. 운영체제 시간이 되면 운영체제가 동작하는 원리들을 배울 거고 그 원리에는 다중 스레드, 다중 프로세서, 락킹 뭐 이런 개념들이 그 운영체제 구현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리고 타이머라는 것도 스레드로 돌아가요. 스레드로. 여기 보면 타이머 태스크도 run이라고 하는 걸 실행하죠. run. 여기 보시면 타이머를 만들고 타이머 스케줄을 만드는데 그 타이머한테 태스크를 하나 줍니다. 태스크를 주는데 1000이에요. 그러면은 1000 밀리세컨드면 얼마야? 1초가 지나가면은 처음으로 실행이 돼요. 그리고 나서 1초마다 다시 또 그 작업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보시면 10, 9, 8 쭉 내려가서 1까지 출력이 되고 1이 되면 카운트 값이 0이 되면 뭐예요? 리스트 오프를 출력하고 타이머를 캔슬합니다. 타이머를 캔슬하면 뭐가 돼? 타이머가 끝나는 거죠. 타이머가 안 끝나면 어떻게 될까? 계속 이게 무한정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타이머를 캔슬 시키는 거예요. 타이머 되면. 그래서 이 코드를 보면 혹시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타이머를 활용하고 싶다. 타이머는 특정 시간이 지나면 알람 울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알람 울렸을 때 실행되는 건 요거예요. 요 run 메소드. 그런데 이제 자바 FX나 같은 그 GUI 라이브러리를 쓸 때에는 요거 안 써요. 요거 안 쓰고 GUI 라이브러리에 만들어져 있는 별도 타이머 라이브러리를 씁니다. 우리가 썼던 게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죠. 그쵸? 그 포켓몬팡 할 땐. 근데 포켓몬 그런 GUI 라이브를 쓰지 않고 내가 일반적인 응용을 만들 때는 이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보시면 좋겠고, 보통 이 태스크에 있는 태스크들은 지금은 좀 복잡한데 대단히 간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스크들은
독립적인 클래스로 만들지 않고 내부 클래스로 많이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소개를 하고 있고요. 시간이 다 됐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좀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우리가 클래스를 여기서만 필요하니까 요 함수 안에다가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정의하는데 여기다 정해놓고 객체를 여러 개 만들면 정해 놓을 텐데 얘만 딱 만들어요. 그러면 아예 new flying strategy 해놓고 여기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클래스 이름은 어디 갔어? 클래스 이름이 없어요. 클래스 이름을 만들지 않고 객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요거 한 번만 하고 말 거니까. 그 클래스 이름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객체를 생성하는 것과 동시에 뭘 해요?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부 클래스. 이제 이런 게 돼요. 그거를 뭐래요? 익명 클래스. 그리고 이런 식처럼 객체도 내가 이렇게 객체를 만들면 그 객체를 가리키는 그 객체 변수를 만들겠죠. 그런데 그냥 여기다 전달하고 땡이야. 더 이상 쓸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 A코인이라는 객체를 변수를 굳이 만들 이유가 없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그쵸? 그러면 이 객체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요 코드에서는. 근데 어디 가면 이름이 있을까? 요 add에 가면은 인자의 이름이 이 객체를 유지하고 있겠죠. 그쵸?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애를 익명 객체. 객체를 생성하는데 변수를 선언하지 않는 그런 경우. 필요 없으니까. 변수를 선언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 번 접근하기 때문에 변수를 선언하는 거죠. 근데 생성하고 그냥 한 번만 쓰고 말아. 그러면 객체도 이름을 안 붙일 수도 있는 거죠. 타이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하고 어디였냐?